관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통해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 가치의 확장과 북한 인권 개선 노력 등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북한에게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는 광복회와 야권은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야당은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한 반면 여당은 국민 갈라치기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연구해온 역사학자 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과 함께 8.15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특집 정치 토크를 마련했습니다.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와 최근 역사관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 상황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유 그리고 통일입니다. 핵심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과거사보다는 자유의 확장, 즉 자유민주주의 확장에 기반한 통일 담론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올해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평을 좀 간략하게 해보자면 저는 의식의 흐름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인터넷에서도 자주 쓰는 말인데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얘기하는 듯한 느낌? 예, 그게 뭐냐면 광복, 통일, 자유, 결국 가짜뉴스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결국 오히려 국내 정치권을 겨냥한 메시지로 흐르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자, 윤주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통일이라고 한 담론을 꺼내 든 것은 최근에 북한 상황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리일규 주 쿠바 참사가 탈북 귀순을 하면서 했던 말이 북한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통일을 지금 강렬히 원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통일만이 북한 주민들이 살 길이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말을 했는데요. 최근에 김주애가 후계자로 거론되는 등 북한 사이 또 수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상과 또 난맥상이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이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통일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북한 주민들이 열망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 것은 매우 뭐랄까 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통일 담론으로 광복절 분위기를 좀 바꿨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윤주진 평론가께서 북한 얘기하셨는데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이제 규정하는 등 이른바 두 국가론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윤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서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략 제시했고요. 그 배경은 윤주진 평론가께서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북한의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현실적인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통미봉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고 국제적 외교적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또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핵전쟁을 비롯해서 두 국가론이라는 것이 나라와 나라 간의 교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윤 대통령은 이제 딱 경계를 그으면서 어쨌든 통일,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원칙이고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고 나아가서 이제 북한을 갈라치기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도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을 우리의 주민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변화 이런 점도 강조를 했거든요. 네. 전반적인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통일을 강조한 거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대응이고 이것이 좀 윤석열 대통령이 몇 달 사이에 바뀐 부분이 있어요. 사실 북한에서 두 국가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북한 쪽을 가리켜서 나라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판 두 국가 버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좀 거꾸로 가보자. 약간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라는 거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온 것 같고 그래서 뭐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도 이제 남한 쪽에서는 어떤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국내 정치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북한 얘기를 하는 듯하다가 남한의 어떤 가짜뉴스라든지 여기서 가짜뉴스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 쪽의 가짜뉴스는 아니라 야권 쪽이 지금까지 가짜뉴스를 퍼뜨려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통일 담론이라는 것도 결국 국내 정치에서 어떤 야권에 대한 공격이랄까 이런 것들의 기반으로 그것을 좀 활용하는 거 아니냐. 비슷한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뭐 역대 정부에서 많은 경우에 통일이라는 것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왔던 것 그 연장선에 또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부정평가도 같이 해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3대 통일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며 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북한을 향해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를 신설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화협의체에서 긴장 완화,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 어떤 문제도 다루겠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시간은 좀 걸리겠죠. 이게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문제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뭐 대화 자체가 많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여기서 제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점은 이제 뭐 당분간 바로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다만 의아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이 두 문장을 한번 뽑아봤는데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정보 접근권. 네, 그리고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 정보 접근권 대화 협의체.
저는 이게 인질범 사태에 비유를 하면 인질범한테 우리는 뒷문으로 인질들하고 접촉을 할 테니까 인질범들은 우리랑 협상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접근하도록 해주겠다. 그 뒤로는 그렇게 하면서 앞에서는 우리랑 대화하자. 이거를 동시에 제안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북한이 이 얘기를 듣고 뒤쪽으로는 주민들한테 무슨 체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정보를 준다면서 앞에서는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완전히 대화가 단절된 체제 사이의 일이라면 뭐 그냥 하나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보 접근권은 이제 궁극적으로 저는 시민사회라든지 뭐 탈북 지원단체라든지 인권단체 이런 쪽에서 하는 일이지, 정부에서 그것을 대화를 얘기하면서 그 정보 접근권까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 과연 이 앞뒤가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주진 평론가님은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요 말씀 포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대화 협의체를 신설을 제안한 것은 기존의 어느 대통령이든 어느 정권에서든 해왔던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북 간이 어쨌든 남북 그 기본 합의서에 따라서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대화와 협력에 의한 우호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은 어떻게 볼까요? 좀 요식행위에 가까운, 상시에 가까운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 북한에 제안한 그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과 지원의 방점이 막혀 있고요. 여기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라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면, 앞으로 통일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혹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협력을 통해서 아주 강도 높은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전파에 정부가 힘을 실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대부분 뭐 단지 대북 전단이나 풍선이 아니라 어떤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여러 선교사들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부가 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앞으로 북한 주민들이 더 개방적인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다는, 저는 매우 이제 공세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북한 정권으로서는 되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거의 서독과 동독 과정에서도 서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습니다. 다만 대화협의체 제안은 이러한 명분, 우리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그런 뭐랄까요, 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구정회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그동안 문을 아예 닫아놨었죠. 여기에 북한도 완전히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화 재개는 어려울 겁니다. 계속해서 오랜 시간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구정혜님이 말씀 주셨고요. 자, 대통령 경축사 내용을 골자로 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3대 통일 비전,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이 담겼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주요 내용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3대 통일 추진 전략이 일단은 가장 큰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안에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확신을 갖자. 왜? 그것이 자유통일에 대한 어떤 밑바닥이다, 밑거름이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반대, 통일의 대상인 북한 주민들이 바로 이 자유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즉 북한과 남한의 이제 어떤 걸 보여준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국제연대는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우니 전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자, 이런 것이고요. 네. 7대 통일 추진 방안은 그의 이제 세부적인 어떤 방안들이 더 촘촘히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태효 차장은 이번에 발표된 통일 비전 전략은 지난 30년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유지돼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본 뼈대는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내용도 담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관건 사실 이제 실효성 여부인데,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려면 김수민 평론가님 시간은 걸리겠죠. 네, 시간도 걸리고 먼저 움직여줘야 될 곳이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라고 했을 때 지금 지구촌에서 핵심은 핵 문제입니다. 근데 핵 문제가 불거진 이상은 남북이 먼저 교류를 해가지고 이거를 풀어내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북미 대화가 먼저 풀릴 필요가 있고, 다만 그럼 북미 대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한국 정부는 북한을
북한도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설득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임기 초에 내걸었는데 이게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그때부터 지원을 하든지 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북한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합의는 핵을 폐기하도록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중간중간 이행 단계에 맞춰가지고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거. 이게 현실적인 해법인데 아직까지 미국이 그 길로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담대한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 대북 구상과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도 그 전까지는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까지 미국이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두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강화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미 동맹도 강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조금 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설득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상당한 분량을 가짜뉴스 얘기에 할애를 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해서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반자유, 반통일 세력으로부터 자유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이게 강조를 했어요. 윤주진 평론가님 왜 이런 얘기를 했으면 무슨 뜻인가요? 북한이 가장 즐거워하는 현상,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게 바로 남남 갈등이죠. 그러니까 남한 사회 내부에서 북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울 때 가장 북한이 어부지리를 누린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점을 좀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면은 물론 건강한 비판이나 경쟁이나 갈등은 당연히 어느 사회나 필요한 것인데 아주 명백한 과학적 사실을 왜곡한다든지 정부 정책을 아주 의도적으로 선동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이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는 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론이 분열이 되고 국민들 자체가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통일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북한과의 어떤 그런 통일 문제에 있어서 담대한 어떤 실천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신을 퍼뜨린다든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든지 가짜뉴스에 편승하는 그러한 괴담 이런 것들과 과감하게 선을 그어야만 우리가 국론이 통합이 되고 더 국력이 강해진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의 이런 강조점이 최근에 광복절을 앞둔 어떤 국론 분열이 있었잖아요. 독립기념관장. 그런 것들도 그 전제를 하고 말씀하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물론 이번 독립기념관장 문제도 관련이 있겠지만 사실 8월 13일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된 지가 1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일 정도로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좀 황당한 어떤 선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드의 문제도 그랬고요. 그런 가짜뉴스와 괴담들이 너무나 상식적인 것들을 너무 큰 혼란에 빠뜨리다 보니까 이것이 국가의 발전을 좀 저해하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대통령이 이런 워딩도 있었어요. 허위선동,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 진실의 힘으로 맞서야 한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짜뉴스 허위선동이 지금 정치권에서 거기서 자유로운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 말인즉슨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 이 논란에 대해서 지난 정부 때 다 수사를 했고 또 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다. 또 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영부인은 특검이 아니라 이제 검찰 쪽에서 보낸 서면 질문에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서면 질문이 들어왔다는 거를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수사가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 본인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특정 세력에게만 가짜뉴스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후쿠시마 관련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산 수산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 그 방류 문제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항변을 하고 싶은 심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만 근데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했던 것은 아니 과학적으로 분명하진 않다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여기서 불신을 심어준 것인데 가짜뉴스에 국민들이 현혹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었나요? 윤주진 평론가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어려운 것이 일단 외교부가 상당히 많은 루트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완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았고요. 또 사실 그 당시에 보면은 거의 과학과 반과학의 대결이라고 할 정도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핵 시설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가는 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는데 정작 그것에 대해서 뭐 당장 제주도의 제주도 앞바다에 오염 처리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좀 황당한 그러한 주장들을 야당 의원들이 했었거든요. 정작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당시에 저는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특히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명백한 팩트를 많이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그런 걱정을 많이 불식시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만 해주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태평양 도서국 포럼 같은 경우는 방류를 늦춰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과거에 이 방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IAEA는 미국과 일본의 경도된 집단이라서 못 믿겠다라는 발언을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을 때 오히려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늦춰달라고 한다거나 더 이렇게 요구라도 해볼 수 있는 건데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은 그 왜 그런 요구조차 하지 않는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1472님이 남북 통일에 앞서서 대한민국부터 국론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우선입니다. 권윤희님이 저는 해마다 태극기 잘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광복절엔 집집마다 태극기 개양한 곳 찾기 힘드네요. 자, 이번엔 광복절 기념 행사 이른바 국론 분열 관련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광복절 기념 행사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여파로 결국 별도 행사로 열렸습니다. 내 외빈을 초대한 정부 공식 행사와 별개로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를 제외한 야권 인사들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기념식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자, 초유의 일이 발생한 셈인데 자,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성의 해석이 있는 거겠죠. 다만 그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공인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광복절과 같은 역사 기념은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그 토대 위에서 조금 더 잘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지나치게 고집을 세우고 혹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함몰된다거나 그리고 본인이 꽂혀 있는 바 이런 것들을 좀 말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있는 것이고 그중 한 분이 하필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이거를 좀 그래도 참고 하나가 돼서 광복절 하루만큼은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김영석 관장 포함해서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논란을 계속 하고 싶으면 이게 세미나에서 학계에서 해야 될 일이지 관장 신분으로 해야 될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과 비판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 그 결 위에서 이제 야당들 쪽에서도 참석을 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갈라진 광복절 행사 원인이 뭡니까? 저는 이것이 이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야당이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장관급 인사도 아니고요. 정말 그 독립기념관이라고는 하나의 기관, 물론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그 기관장에 대한 인사 하나 때문에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기쁨을 향유해야 할 광복절에서 갈라진다? 저는 그 정도의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친일 뉴라이트 이제 이런 프레임을 갖고 야당이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김영석 관장이 그 후에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견해를 상세하게 밝혔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야당이 지적했던 혹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적했던 바들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광복절은 광복절대로 같이 경축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기념관장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옳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요? 광복절 기념식을 약간 인질처럼 잡아서 정부를 압박한다. 저는 이것 또한 광복절마저도 정치 공세 수단으로 썼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이재명 전 대표도 대표 연임이 확실시된 이재명 전 대표도 일본에 퍼주기만 하냐 이런 그 비난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대국민 사과 거듭 촉구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광복회와 야권이 기념식에 불참하는 건 광복절 의미 퇴색시키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친일몰이다. 자, 친일 매국 정권이냐 아니면 국민 갈라치기 정치 선동이냐.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먼저 책임이 있는 거는 사실 뭐 정치권에서 뭐 친일 관련한 역사에 관련한 논쟁들이 좀 과열되는 그래서 좀 뭐 싸잡아서 접근이 된다거나 이런 측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근데 계속해서 좀 빌미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쪽은 현재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뭐 작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에 관여했고 그 후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가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거기에 대해서 또 야당은 지적이나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점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념적 논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좀 서로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어떤 특정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만 옳고 자신들의 이해만 맞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좀 독점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저는 건국 시점에 관해서도요. 1919년을 건국으로 보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자는 주장도 얼마든지 충분한 근거와 논리가 있거든요. 또 국제법적으로도 1948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이 정식 국가로 출항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당은 뭐랄까요 역사 논쟁을 계속해서 가져감으로써 이 보수 우파 혹은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이 국민의힘의 정권을 자꾸 이 친일의 프레임 속에 가둬서 도덕적으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저는 그런 의심을 지우기가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2893님은 숭고한 희생을 기려야 하는 광복절에 정치적 대립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니까 순국 선열들께 부끄럽습니다. 광복절 의미가 퇴색될까 걱정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지금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 교통안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광복절인 오늘 나들이 차량들이 꽤 많았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우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정안나들목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논산 쪽으로 차량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를 지나 일산 방면으로 사패산 터널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수락산 터널부터 더딘 흐름 길게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를 앞두고는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뒤로 청담대교부터 속도 더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는 여의 하류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들길 성산대교 방면으로 여의도 부근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럼 비슷한 질문인데 한번 드려볼게요. 독립기념관장 임명 두고 이번처럼 이제 광복절 행사를 갈라져서 이렇게 치를 정도로 논란이 큰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독립기념관장 인선이 이 정도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아니면 양 진영 간 극한 대결이 이번 사안에도 투영된 건지 우리 윤준진 평론가님은 그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독립기념관장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 독립기념관장이 인사 하나를 갖고 여야가 모두 참석해야 되는 광복절 경축식을 불참한다? 저는 그것은 너무 과한 핑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보다는 이 이종찬 광복회장이 처음으로 꺼내들었던 친일 뉴라이트 논쟁 이것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저는 민주당의 그러한 공세적인 정쟁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번 이슈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정작 이 김영석 관장이 정말로 친일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 뭐 표현에 있어서의 좀 뭐랄까요? 좀 성숙하지 못했던 표현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친일 프레임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정치에서 자꾸 친일을 끌어오는 것이 더 이상은 이제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그런 낡은 어떤 정치 공세 수단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네. 그동안 보수와 진보가 벌여왔던 어떤 이념 전쟁이랄까요? 그런 것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번이 광복절을 앞두고 폭발했다. 이런 가정도 있던데 그 부분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념 전쟁이 우리나라 정치는 뭐 그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 비해서는 오히려 정책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편에 가깝다고 보는데 네. 유독 몇 가지 문제만 그 중에 하나가 역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분열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독립기념관 관장의 일은 이것은 확실하게 그 본인한테 쟁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분이 김영석 관장이 백선엽 장군이나 안익태 선생에 대한 그 친일 옹호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익태 선생의 만주 환상곡 작곡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만주국 일제 괴뢰였던 만주국에 대한 그 행위였던 것이고 백선엽 장군도 간도 특설 때 있었는데 그 부대가 뭐 조선인을 상대로 토벌을 하지 않았다라고 김 관장이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럼 조선인 토벌 안 하면 다냐. 이 제국주의에 부역을 한 것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선엽 장군이 한국 전쟁에는 공로가 있고 일제 시대에는 과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일제 시대 때 했던 행동도 친일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 왜곡입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최근에 이분이 언론 인터뷰를 계속 하시는데 본인도 공부 중이시고 본인도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본인이 강연에서 1948년이 광복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건국이라고 주장하면은 역사 해석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광복은 45년이고 그리고 45년의 광복의 의미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8년이 진짜 광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가 문제가 되니까 또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는 부인을 하시고 이런 것이 본인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문제는 이번에 관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며칠 안 됐지만 그 사이에 보여주신 일처리 능력이에요. 단적으로 광복절 그 경축식이 취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뭐 결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재 서류가 올라간 것은 내부 관계자의 전원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 천안시에 대해서도 취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발뺌을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내부에서도 지금 사퇴하라 이 얘기들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평소에 갈등이 없다고 해도 이 정도의 인사가 임명이 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있던 갈등이 심화된 수준이다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분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여권 일각에선 광복회가 추천한 인사가 임명되지 않아서 인선철에 주장하는 것 아니냐. 숨은 뜻은 거기에 이제 뉴 라이트라는 거를 이렇게 덮어씌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포갠 것 아니냐 뭐 이런 뜻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종찬 회장이 추천했던 인물이 일부 뭐 뇌물 전력이 이제 있다라는 의혹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오영섭 이번에 인사추천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은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분들에게는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너무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서 다들 좀 만장일치로 그런 의견을 냈다. 이제 이런 증언도 나오고요. 저는 이종찬 회장이 본인이 광복회장으로서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그 인사권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고 본인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인사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개인적인 불만과 항의가 좀 있지 않은가. 정말 이 공적인 차원에서 독립기념관의 어떤 발전과 운영에 있어서의 관점인지 아니면은 광복회장과 1919년 48년 건국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기념관장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불만의 표시인지 저는 좀 혼동이 된다. 저는 이종찬 회장이 이쯤에서 본인의 주장을 충분히 하셨고요. 이번에 광복절까지 쪼개져서 치러진 경축식까지 쪼개져서 치러진 만큼 이쯤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이상 정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본인은 뉴라이트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광복회는 뉴라이트 인사라고 보고 있고 그 뉴라이트 판별법 9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그중에 1번 기준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친일이다? 윤주진 평론가님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이승만 1948년 건국이냐 1919년 건국이냐 둘 중에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둘 다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구 선생이시거든요. 그러면 광복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김구 선생이 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모순이죠. 또 건국을 뭐 1948년으로 하면은 이제 유라이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에 우리는 건국 50주년을 맞이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1945년에 해방이 됐고 그 후 3년 뒤에 우리가 국가를 건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공화국을 건설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민주당의 유라이트 정당입니까? 저는 이종찬 회장의 이런 좁은 아주 지엽적인 역사관을 갖고 유라이트다 아니다. 저는 이러한 프레임 전쟁이 가장 우리가 이 국론이 분열되는 단초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 여러 논쟁에서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좀 과잉되거나 혹은 논점에서 이탈하는 부분,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은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건국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거꾸로 이때가 건국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게 1919년 3.1 운동부터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까지 이것이 기나긴 하나의 건국 과정이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점에서는 이제 건국 시점에 관한 논란은 좀 소모적이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다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세력이 있는 것이 뭐 그 뉴라이트 감별법 뭐 이런 거에 보니까 몇 가지 기준은 저는 이건 좀 지나치다라고 저도 생각되는 게 있지만, 근데 분명한 건 예를 들면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들을 그냥 따르는 분들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구체적으로 일제 시대에 곡물 수탈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수출한 것이다. 그걸 통해서 뭐 한국도 같이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동원되신 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 합법이었다. 뭐 그리고 일본에는 책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나아가서는 심지어 이건 아주 극소수겠지만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어떤 친일이다 이러면서 공격하다 보면 그게 어떤 한도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일식집에서 뭐를 먹고 나와도 친일이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네. 심지어는 그거 이제 과거에 이제 불매운동 뭐 할 때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야 이게 만약에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일식집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제 문제 삼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거는 이제 과거 몇 년 전에 그 수출 규제 문제 이것 때문에 결국에 좀 많이 화들이 나시면서 그런 적이 있었던 거지. 지금 그런 현재는 얘기까지.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역사 논쟁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주최 청문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뉴라이트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 이제 사상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자, 이거 뭐 친일파를 지지한다 이 내용은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다양성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뭐 뉴라이트가 조금 너무 지나치게 매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좀 엄밀히 봐야 된다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논쟁 과정에서 뉴라이트라는 단어가 많은 것들을 오히려 은폐시키고 제대로 논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뉴라이트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뉴라이트는 오히려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뉴라이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나야말로 뉴라이트야 진정한 신우파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파 좌파 이런 거를 선악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라이트라는 말을 저는 오히려 안 써야 된다.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친일적이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민사관을 따르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냐. 네, 그렇죠. 이런. 그런 것들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뉴라이트는 뭐 사상의 자유다. 이거는 좀 하나만한 얘기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냥 사상 지금 뉴라이트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 혼동도 생기고는 있지만, 근데 분명히 구체적인 논점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상의 자유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비껴나가는 거에 불과해요. 사실 뉴라이트라고 찍힌다고 해서 뭐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처럼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제도가 없고 다들 발언의 자유는 향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사상의 자유를 또 얘기하는 거는 이건 논점 이탈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옹호한다면 무엇을 옹호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뭐가 다른지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질문하는 사람도 그 부분을 얘기하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좀 중요한 본질을 짚었다고 보는 것이
마치 뉴라이트 하면 되게 나쁜 사람들, 뭔가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 뭐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인사들, 저는 이런 식으로 한 어떤 유형을 낙인을 찍고요. 더 이상 토론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반문명적이고 반선진적인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한 사회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948년에 비로소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고 주장했을 때 너는 친일이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그 사회는 더 이상 생산적인 담론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좀 용기를 내서 뉴라이트라고 좀 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딱 집어서 공격하고 몰아세우는 그러한 뭐랄까요, 좀 왕따의 정치 이런 것들은 좀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자유롭게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뉴라이트 논쟁은 이제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35분 동안 한 주제에서 지금 질문부터는 살짝 넘어갑니다. 같은 과방이긴 한데 이진숙 위원장이 박문진 이사 선임 의결 과정 등을 묻는 야당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심판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답은 피하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어디서 오더 받았냐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서 오더 받았다는 야당 주장은 굉장히 모욕적이다. 막 이렇게 계속 거친 설전을 그 과방위 내내 이제 벌였어요.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야당과 방통위원장 공방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탄핵 소추안을 심판 중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오히려 본인이 떳떳하다면 답변을 국회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국회에서 부르지 않는다고 해도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굳이 피해갈 이유가 없는 건데 근데 이렇게 왜 피해가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드러난 게 지금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방통위가 할 때 속기록이 있느냐. 속기록을 지금 아무도 못 봤다고 관계자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속기록이 과연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이진숙 위원장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하루 일했는데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하냐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을 홍준표 시장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거 다 베베꼬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럼 하루 일했는데 왜 탄핵하냐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제가 거꾸로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루 만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2명이서 선임을 한단 말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단적으로 얼마나 부실하게 심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속기록을 본 사람이 없다. 속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장담할 수 없다. 이 부분인 거거든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위원장의 의무겠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은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속기록, 회의록 뭐 이런 문제들 당연히 뭐 절차를 지켜야 되지만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한 국가기관의 장을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정도의 사안인가? 그만큼 이것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상 위반 사항인가? 여기서 우리는 기초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방통위의 2인 체제, 당연히 5인 체제에 비해서는 미비한 것이 맞죠. 그러나 법원은 아주 일관되게 2인 체제의 의결도 위법성에서는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 당시에 보면은 뭐 회의의 어떤 뭐 공지라든지 소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절차상의 미비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방통위원장을 어쨌든 누가 되든지 간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이러한 즉답 회피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탄핵 사유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서거 50주기를 맞은 유경수 여사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광복절 기념식이 1974년이었어요. 벌써 50년이 됐군요. 윤 대통령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추도의 뜻을 전하면서 추후 국정 지원도 구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담긴 의미 뭘까요? 사실 아주 우리 국민으로서는 아픈 역사죠. 현직 영부인이 이제 피습이 돼서 결국 이제 별세를 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범인이었던 문세광의 배후에 이제 북한이 있었다라는 이런 설도 있었죠. 거의 역사적 사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만큼 이제 우리 8.15라는 역사가 오늘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통일과 어떻게 보면 접점이 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민족의 문제고요. 저는 또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 또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
이제 부부와 만찬을 가졌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여야 갈등 또 여권 내에서의 내부 권력 다툼 이러한 문제를 많이 겪어봤던 그런 전직 대통령들의 지혜를 살아있는 지혜를 실시간으로 좀 배우는 것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를 좀 더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전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약간 여권의 네. 어떤 뭐 통합이랄까 단결이랄까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여권 내부의 박근혜 이른바 친이 친박의 싸움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친이 친박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갈등이 결국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정부의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겪어봤던 전직 지도자로서는 훨씬 더 좀 깊이 있는 어떤 통찰을 윤 대통령에게 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최근에 네. 그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그 복권 그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 여권 인사들이 많이 또 복권이 됐어요. 네네. 그런 부분하고도 또 어떻게 맞물려 있는 행보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김순 평론가님. 여권의 통합을 위한 전략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여권의 통합이 국민 통합이 될 거냐 여기서 굉장히 또 다른 갈라치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1974년에 8월 15일 유경수 당시 영부인께서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고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고 한국에도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을 끼친 사건이었는데 근데 사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유경수 영부인이라고 했을 때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근데 하필 8월 15일에 그분 그러니까 그날에 기릴 수 있는 여러분들 독립운동가 분들이 다 있는데 유경수 전 영부인의 묘소를 찾는다. 이건 지나치게 자당의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게 영합하는 행보에 가까운 것이고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국정수행이 굉장히 힘이 딸리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지지층이 결집이 안 돼서 그런 것이냐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이야 윤 대통령을 다수가 긍정평가하고 있지만 현재 민주당 지지층 야권 지지층은 물론이고 지지정당이 없는 국민들도 윤 대통령을 다수 부정평가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통합적인 행보를 해야지 이것은 그냥 여권 통합적 행보지 국민 통합적 행보는 아니다. 이걸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봅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말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막말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 촉구했습니다. 당 소속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이제 제출을 했고요. 자, 김수민 평론가님 여권 네. 반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누구 때문에 죽었다 이런 어법은 잘못됐다고 봐요. 직접적인 어떤 사인도 아닌 것이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사람에게 비수를 꽂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현희 의원 표현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걸 의원직에서 제명할 정도의 사안인가? 역사상으로 우리 국회 역사에서 제명이 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분 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중한 조치인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써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일단 첫 번째 잘못됐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의힘 쪽에도 이건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결국에는 전현희 의원이 영부인을 거명하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 와 영부인을 건드리면 저렇게 벌떼처럼 일어나는구나. 108명이 일어나는구나. 딴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안도 아니고 그러면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제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굉장히 본인들의 위신도 깎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윤주진 평론가께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그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 발언이 자신의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됐다고 보는 시각 좀 묻어 있다는 이제 평가도 네.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또 했냐면 서해 공무원의 처절한 죽음에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더니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공직자 죽음에 감정이입을 달리하는 선택적 분노가 민망하다. 이 같은 주장 동의하십니까? 전현희 의원이 과거 권익위원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반인권적인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아니면 그 북한에 강제 북송된 그러한 귀순인 사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권익위가 과연 아주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섰는가?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뭐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요. 자신의 최고위원 선거에 새몰이에 이용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전현희 의원의 이런 뭐 김건희가 살인자다.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을
정말 뚜렷한 혐의도 없는 상황에서 살인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로서는 정말 낯뜨거운 일이고요. 저는 이것이 전현희 의원이 최근 최고위원 선거에서 본인의 입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아주 정치공학적인 계산에서 나온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해야 되고요. 제명을 추진한다. 그것이 과하다. 저는 그 이전에 앞서서 민주당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4월 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에 연임되는 게 확실시돼 보입니다.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특검이 어려우면 국정조사로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이제 뜻을 밝혔고요. 대치 정국이 출구를 못 찾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법을 풀어나갈지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보시는지 딱 죄송합니다. 딱 20초씩만 말씀해 주시면. 당분간 계속 대결 정국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풀어볼 만한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대통령은 영수회담 이걸 응할 필요가 있고 야당에서는 다른 조건 없이 여야정 협의체 신설해서 가동하는 거 이 두 가지라도 일단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은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특검과 청문회 정국을 본인의 새로운 체제에서도 이어간다?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고 이 국정에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협조하는 그러한 바뀐 이재명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몇 가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여야가 28일 날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니까 일단은 대치 정국 플러스 어떤 민생 법안 처리 투트랙이라도 가면서 조금 더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3 태엽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폐암과 담도암, 난소암으로 투병하던 엄만 결국 태엽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직도 엄마의 빈자리가 믿기지 않는 태엽이. 그동안 엄마의 병원비를 보태느라 제대로 된 학교 생활도 못한 탓에 대입 준비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태엽이가 힘든 건 엄마가 남기고 간 3억의 빚 정리와 끊임없는 생활고, 하루 한 끼로 버텨내는 배고픈 일상은 태엽이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만 합니다. 태엽이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광복절인 오늘도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지금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인천과 담양, 순창, 장성과 한평, 김제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밤이나 내일 새벽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강하고 많은 양이 쏟아질 수 있고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6도까지 올랐는데 소나기가 내리면서 지금은 28.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떨어졌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매우 무더운 상태고요. 이렇게 소나기가 그친 뒤에도 체감 온도가 높아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서쪽 지역과 경상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에도 서울과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 33도, 부산 제주 32도, 강릉 31도 등으로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로 완전한 광복을 실현해야 한다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는 대화협의체 신설을 제안하고 국제적인 지지 확보를 위해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이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별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광복절 행사가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주최 기념식으로 쪼개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며 친일몰이 역사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 넘기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 선열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강요 국회의원들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하고 추가 확보한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 취약시설 등을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군국주의 일본의 지배에 맞서서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고려 학술문화재단 이사장 맡고 계신 역사학자 박환 선생님과 함께 올해 79주년을 맞은 광복절의 의미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네네. 저희 제작진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찔러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이 우리 박환 이사장님의 생신입니다. 8월 15일 맞습니까?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잠깐 했냐면 8월 15일 생신이시니까 역시 천상 독립운동사 전공한 학자시구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운명이자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박환 이사장님은 오랜 시간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하셨습니다. 청취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환 이사장님께서 우리 역사 어떤 분야에 주로 관심을 쏟아오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수원대학교 사학과에서 한 38년 정도 네. 학생들 지도하면서 한국 독립운동사를 주로 강의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네. 독립운동사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저희 쪽에서는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해외 독립운동 쪽을 했는데요. 예, 그 가운데서도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그리고 뭐 중앙아시아 지역을 주로 했습니다. 네. 해외 그 독립운동사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죠. 중국, 러시아가 당연히. 네, 중국, 러시아 쪽에 아무래도 중국에 이제 임시정부도 있었고요. 네네.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무장투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무장투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중심적인 지역이 되겠고요. 또 군자금 모금이나 기타 이런 외교 쪽에서는 또 미주 지역이 또 많은 그렇죠. 역할을 했죠. 네네. 자, 오랜 시간 역사 연구하신 학자로서 특히 이제 독립운동사 연구하신 학자로서 79주년 광복절 맞이하는 감회 이제 남다를 겁니다. 올해 광복절이 갖는 특별한 의미 있을까요? 글쎄요, 뭐 매년 맞이하는 광복절이긴 하지만 네. 국내외 정세, 특히 이제 국제 정세, 세계 정세라는 측면에서 올해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좀 네. 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국제적인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 79주년 광복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더욱더 광복의 소중함.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또 광복절인 것 같고요. 또 분쟁들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신다 이거죠? 네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네. 중동 그리고 동북아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분쟁의 소지들이 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고 해서 독립의 소중함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더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광복절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시계를 194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정오네요. 일본 국왕의 무조건 항복 발표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태극기 물결이 있었습니다. 뭐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8.15 당시 해방을 맞은 당시 경성의 모습 잠시 좀 묘사를 해 주세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경성은 이제 오늘날 서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8월 15일이 이제 그 우리가 해방이 됐으니까 광복이 됐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 나와서 또 환호와 그렇죠? 기쁨을 표현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8월 15일 당일날은 일본 국왕의 그러한 라디오 연설의 의미 소통 전달이 사실상 제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8월 15일 당일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라디오에서 방송인데 일본 국왕이 뭐 항복했다라든가 자기가 뭐 그런 표현을 쓰은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처럼 라디오를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갖고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소통이 제대로 전달이 제대로 이제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8월 15일은 오히려 뭐 평상시와 비슷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요. 본격적인 소식이 이제 전달되고 또 해방의 어떤 기쁨을 실질적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은 바로 8월 16일. 다음 날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태극기 딱 달고 사람들 한 40명이 이렇게 한 화면에 들어오는 그 유명한 광복절 그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8월 16일인가요? 네, 8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8월 15일 날 저희가 이제 그 해방은 됐지만 일본 측 즉 조선 총독부하고의 일정한 그 어떤 그 타협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는 그 당시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경성 형무소라고 하는 게 이제 마포 형무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석방돼서 나온 시점 이거 바로 그 8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사진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또 찍히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전달이 돼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진짜 해방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다음 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뭐 대대적인 어떤 그 거리 행진이라 그럴까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어떤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어떤 그 갭이랄까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방금 말씀하셨는데 상징적인 사진들 가운데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나서 태극과 함께 종로 행진하던 애국지사들과 그들을 반기는 주민들 이런 포착한 사진들이 있고. 네네. 자, 아까 뭐 언뜻 말씀하시다가 뭐 일본 사람들과의 뭐 타협 혹은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얘기. 네. 그 사람들이 어떤 도망갈 여지인가요?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8월 15일, 8월 16일 그때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 쪽에서 굉장히 어떤 그 긴장을 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조선 총독부니까 일본인 그러니까 조선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일본 군인이나 경찰이나 또 일본 심지어는 그냥 일본인들. 그렇죠. 예. 이 일반 평민들도 일반인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분들의 일본으로의 안전한 귀국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큰 관건이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 쪽에서 먼저 우리 독립운동 지사 대표적으로 이제 여운형 선생한테 이제 의뢰를 했고 부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정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협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운형 선생 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1차적으로 감옥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석방해 달라라든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내세우고 그런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일본 사람들의 안전한 그런 기환을 우리가 보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8월 16일 오전부터 이제 석방도 되고 대대적으로 이제 만세 기쁨을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치지 않고 귀환을 한 거네요. 네, 이렇게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안전을 어느 정도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도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약간 교환하는 조건이긴 한데. 우리 국민이 상당히 평화를 사랑하긴 하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평화를 사랑했지만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 조선에 일본군 2개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한경대 남함 그리고 이제 수많은 또 일본군 경찰 헌병 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약간의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대로의 어떤 안전을 또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자 2개 보고 갈게요. 5122님이 교수님 이해가 안 가요. 해방이라고 하면 금세 소문이 전국에 쫙 퍼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달랐을 것 같고요. 서원주님이 8월 16일에 일본 앞잡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당시에는 소통이라든가 지금 현재처럼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일본 국왕이 이제 뭐 항복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소통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6일 날 우리가 이제 해방됐다는 것을 알면서 사실은 이제 지방의 마을의 곳곳에서 또 친일파라든가 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처단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많이 곳곳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특위도 구성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반민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근데 사실은 일제 말기에 우리 강제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다든가 위안부로 잡아간다든가 이런 역할을 한 앞잡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사실은 이제 도주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린치를 당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으면 어떤 공권력이 아니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좀 사형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그렇죠. 사적인 형벌을 가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곳곳에서 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1945년 해방 직후의 여론 거기에 나타난 민심 그거는 어떤 새로운 국가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게 조직화되기에는 좀 아직 일렀을까요? 근데 해방이 되자마자 사실은 우리의 어떤 외세와 관련 없는
외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어떤 자주 독립국가의 어떤 건설이라는 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회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1945년 이전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면으로는 투쟁했지만 일면으로는 새로운 국가를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에 대한 어떤 준비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건설안도 만들어지고요.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고 특히 이제 그 독립된 자주국가의 어떤 건설 이런 측면들이 많은 분들한테 그 회자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군요. 네, 그 준비 작업이 굉장히 많았고 다만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국가 형태라든가 또 어떤 이념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외 독립운동 이 부분을 조금 여쭤볼게요. 국내에서 활동했던 애국지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독립운동은 오히려 해외에서 더 활발히 진행됐다는 이제 평가도 있는데 먼저 독립운동 주요 거점이 한반도 밖으로 이동해 갔던 당시 시대적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외교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일본의 그 통감부가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고, 그다음에 1910년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저희가 일제에 강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다음에는 1910년부터 20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또 일본은 철저하게 무단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실상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환경상 어려운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까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가 망명을 해서 또 만주라든가 러시아 이쪽 지역에는 일찍부터 1860년대부터 우리 동포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인적 배경을 또는 물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뭔가 망명을 해야만 제대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다. 일본 제국지를 몰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또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또 미주 지역까지도 망명을 해서 이제 항일 투쟁을 전개했던 것이죠. 네. 자, 우리 박환 이사장님은 해외 독립운동 연구 많이 하셨고요. 특히 러시아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더 많은 연구 학술 활동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러시아 지역 활동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러시아하고 국교 수교가 1990년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독립운동사 쪽에서는 굉장히 늦게 연구가 됐습니다마는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해외 독립운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는 1910년대 국내외를 통틀어서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 바로 러시아 그 가운데서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가 있는 연해주 지역이 이제 독립운동에서 굉장히 그 활발했던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하나 더 이제 강조점을 둔다면은 1919년 2월 달에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곳이 또한 러시아 연해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은 우리 그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올해 초에 한국과 쿠바가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 마침 국가보훈부가 쿠바 지역 독립운동을 기리는 의미에서 대규모 포상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구 반대편 섬나라 카리브해 연안에서도 대한독립운동을 했다? 하니까 이제 가슴이 뭉클한 측면도 있는데 대체 쿠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쿠바에 우리 이제 그 한국인들이 최초로 이주한 것은 이제 1921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벌써 100년이 지난 110년이 지났죠. 근데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멕시코로 이주했던 분들이 계약 기간이 이제 일정하게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쿠바로 이주했고 쿠바 쪽에서는 사탕수수라든가 파인애플 농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돈을 벌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중국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당이라든가 중국 공산당의 지원하에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주 지역 가운데서 쿠바 지역에서까지도 군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또
임시정부 또는 기타 많은 독립운동단체에 제공을 했고요. 또 이분들은 거기에 또 뭐 우리 한글학교도 또 민성학교라는 한글학교를 만들어서 민족의식도 고취했고 네. 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쿠바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적십자 회비 적십자회 대한적십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또 그 대한적십자회라고 그 당시는 명칭을 했는데요. 거기에도 가입을 해서 또 적십자 회비를 내서 우리 동포들의 어떤 그 인도주의 활동에도 상당히 그 또 기여를 한. 그랬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교 수교가 안 돼서 이쪽 지역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예. 네. 자, 이렇게 해외 독립운동사 연구하다 보면 이런 한계들은 좀 극복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사료일 수도 있지만 그 보훈과 학술 영역 다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적절히 잘 지연되고 있는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좀 약간 좀 보완이 됐으면 좋은지 싶은 부분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쿠바 같은 경우도 올 2월 달에 국교가 수교가 됐거든요. 네. 예, 국교 수교가 늦다 보면 그만큼 이제 독립운동 사적지나 또 쿠바 지역에요. 또는 뭐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공자 발굴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도 또는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새롭게 발굴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독립운동가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인 그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료가 그동안 발굴되고 또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좀 상위층에 계셨던 흔히들 이야기하는 영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했던 많은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조사라든가 연구는 아직까지도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도 이제 많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광복절 행사가 갈라져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오늘과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요. 1946년 3.1절에 우익은 동대문 운동장, 좌익은 남산공원에서 기념식 열었고 이후 광복절엔 또 함께 행사를 진행했고요. 당시 상황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1945년 8월에 저희가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있어서 신탁 통치라는 그러한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 당시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이 신탁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서로 간에 논쟁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1946년 3월에 3.1절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신탁 통치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이 이제 또 갈등이 심해서 또 46년 3.1절 행사는 각각 나누어서 됐지만 그러나 이제 또 지혜롭게 극복을 해서 또 46년 8월 15일 이때는 광복절 행사는 또 함께하는 그런 모양새를 또 갖추었습니다. 자, 역사학계가 이제 주요 쟁점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 일부 민감한 사안을 놓고는 학계를 넘어서 정치적 쟁점으로 또 비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논쟁들은 어떻게 좀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보세요? 국가 통합 차원에서 볼 때? 글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우리 역사 속에서 특히 이제 그 현대사로 오면 제주 4.3이라든가 여순이라든가 또는 광주 5.18이라든가 수많은 그러한 어떤 그런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또 나름대로 또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정치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학계에서 충분히 좀 소화를 하는 자료 발굴도 하고 그래서 1차 정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조금 좀 감성이 앞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학자적 측면에서는 좀 중간자적인 존재들이 좀 보수와 진보가 있으면 그 중간자가 설 땅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학술적 논의가 좀 더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이제 학자적 바람입니다. 네. 박환 이사장님은 독립기념관 위상과 관련해서 특별한 지적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가 이제 국가보훈부의 물론 이제 자율성이 많지만 약간의 어떤 좀 통제라 그럴까요? 네. 뭐 그건 조금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존재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서 네. 국무총리급 정도의 기관이 돼서 뭔가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상징성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훨씬 격상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우리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네. 현재와 미래를 좀 더 이렇게 좀 조언도 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상징적 존재로서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좀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내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이미 시작했어야 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꼭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은 게 있다면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의 그 광복절은 지금까지는 한국만의 광복절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독립투쟁가들이 독립뿐만 아니라 인도주의라든가 정의라든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독립운동사가 세계사적인 어떤 의미 그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광복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오늘 정체는 비교적 빠르게 풀리겠습니다. 8시를 전후로 대부분 풀리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원릉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구리 시계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수락 지하차도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기름램프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부터 원효대교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사이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중령터널 부근에서는 3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김해 가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죠. 네. 며칠 전에 발표됐지만 사면 복권을 단행을 했습니다. 오늘자로. 네. 역시 정치권 인사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떤 정치인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야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예요. 네네. 그 여권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이 꽤 포함이 돼 있거든요. 뭐 조윤선 전 수석, 현기한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전직 의원들도 8명이 포함됐는데 보니까 여권이 6명 그리고 야권이 2명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권은 전반적으로는 여권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특징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사면 복권 단행 숫자가 윤 대통령이 이번에 해가지고 재임 중에 5번째 했거든요. 네. 근데 재임 기간이 아직 2년 3개월이니까 뭐 절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이뤄질 수가 있는데 앞선 정부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번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선 2번의 정부보다는 앞으로 사면 복권이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원세훈 전 원장하고
또 이제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사람들이 또 특징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사 시절에 수사했던 인물들이 다시 사면 복권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것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조금 깊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원래 이전에는 사면이 돼 있었고요. 네. 이번에 복권이 된 거거든요. 근데 네. 사면하고 복권 이제 어떻게 나눠서 보면 쉽냐면 사면은 쉽게 얘기하면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형에서 면제시켜 주는 그런 거고요. 복권은 권리까지 복권시켜 주는 건데 그럼 김경수 전 지사 사례를 보면은 이미 사면은 돼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지금 유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징역을 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피선거권은 또 박탈이 돼 있었어요. 이 권리까지 복권을 시켜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뭐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보수 결집 행보다 이런 해석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측근들을 많이 기용을 한 것도 있고 사실 지금 대통령실 구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은 MB 정부 인사들이 좀 많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MB 정부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행보들도 보면은 그 윤 대통령 부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난 일도 있고요. 또 오늘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였거든요. 거기도 가서 이제 묘역을 참배했고 또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통화도 해가지고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묻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사면 복권이 김경수 전 지사가 너무 이제 부각이 많이 돼가지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긴 했지만 여권 내의 보수층들을 좀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스포트라이트 받은 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었는데 일단 조금 더 자세히 좀 본다면 김 전 지사 복권이 갖는 정치적 의미, 정치적 지형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여권, 뭐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실 전반적으로 다 물어봤을 때 공통되는 평가는 결국엔 이 카드는 이제 야권 분열용 혹은 야권 내부 견제용 이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의 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안 처리를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표현하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라고 민주당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안 처리할 때 모든 의견이 하나로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의석수가 많은 상황이라서 이걸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자가 하는 말이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키게 되면 이 이재명 전 대표 외에 새로운 그러니까 친문계를 주축으로 민주당 내의 세력이 좀 힘을 받을 수가 있고 즉 구심점을 세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을 처리할 때 이 친명계랑만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 그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친문계 쪽이랑 협상을 하게 되면은 좀 협상의 여지 같은 걸 앞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또 하고요. 사실 그 연결선상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체제로 완전히 정리가 돼 있는 이유는 이재명 전 대표가 곧 차기 대선 주자이자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구도 자체도 한번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 내에서 이런 평가들 하더라고요. 우리 쪽은 대탕평, 저쪽은 대분열이 될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뭐 핵심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은 이재명 전 대표한테는 재앙이 되지 않겠느냐. 뭐 민주당은 꽤 갈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야당 내 평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이미 일극체제,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힘의 표현이긴 한데 이재명 전 대표 체제가 상당히 안정화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는 이상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야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은 해요. 만약에 뭐 향후에 이제 재판 결과에서 어떤 그 이재명 전 대표한테 부정적인 평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당원들이 좀 고개를 돌려서 봤을 때 아, 김경수 전 지사가 있었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게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한테는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지금의 이재명 체제가 너무 공고하니까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야당 내에서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야당 내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아, 이게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됨으로써 야권 내 무슨 뭐 분열 요소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당장은 여권 내에 약간 갈등 요소가 비춰진다 하면서 일단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여권 내에서도 갈등 양상도 이거를 통해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야권 분열용이 목적이 아니겠느냐라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당장 나타난 현상은 네. 사실은 여권 분열이 더 심각했던 건 좀 뚜렷했었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나섰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나선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이례적으로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잖아요. 사면복권이라는 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특히 여당 대표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같은 편이 나서가지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상황들은 없었다. 이전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주목도 받았고 갈등 양상도 좀 컸었습니다. 한 대표가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제가 한 대표 쪽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좌파 논란을 좀 종식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해진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는데 친윤계 쪽에서 많이 공격을 했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 김경률 회계사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기용을 하려고 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국민의힘 쪽의 표현으로 좌파 인사를 많이 데려오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공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많이 있었던 공격인데 이런 것들을 이번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대를 함으로써 아예 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사면이 발표가 난 다음에 사면 복권이 발표가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 쪽에 물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일단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그냥 끝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발표가 되기도 했고 소기의 목적도 다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들이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했으니까 그런 논란에선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괜찮을 거다 이런 입장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권 결정 난 다음에 말을 되게 아꼈어요. 한 맞아요. 대표가 실제로요. 네. 더 이상은 이제 안 싸우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사면만 받았을 때 그게 언제였죠? 2년 전이었나요? 그때 김경수 전 지사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뭐 이런 거 뭐 나 받을 생각 없다 거의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사면만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어떤 윤석열 정권한테서 어떤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한 건지 그건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복권된 뒤에 김경수 전 지사 반응은 사면 때하고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네, 뭐 앞으로 역할도 좀 찾아보겠다라고 했고 좀 미래지향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고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썼던 이유가 계속 이제 친문 쪽에 그런 불만들도 일부 반영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민주당이 재편된 상황이라는 건 대부분 인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 특히 공천 과정에서 친문계의 불만은 굉장히 누적해서 쌓여 있는데 다만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당원들은 이미 이재명 전 대표에게 확실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보면 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1위를 최고위원 후보로 달리고 있다가 뭐 이재명 전 대표가 김민석 의원을 좀 지원해주는 발언을 하니까 바로 순위가 뒤집히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목소리를 내고 있진 못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어쨌든 그런 틈을 좀 노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친문계 인사 뭐 좀 주요한 그 의원 한 명을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고 비교적 조용하게 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걸로 좀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아까 여권의 어떤 인사들의 분석도 말씀하셨지만 반면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경수 전 지사가 들어오는 게 민주당 전체나 야권 전체 어떤 그림으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했고 어쨌든 말로는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박 기자 보시기에는 그런 약간 꼭 분열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아니고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어쨌든 그게 뭐 엄청난 시너지는 떠나서라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했던 이유 아까 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그 해석 중에 한 가지인데 김경수 전 지사한테 범죄자 이미지를 뚜렷하게 씌우려는 의도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반성도 하지 않았는데
왜 사면 복권을 다 시켜주느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면서 원래 범죄자인 사람이다 이런 걸 좀 강화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고 그걸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는 결국 검사 출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검사 대 범죄자 프레임 이걸 쭉 가져가고 싶다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 프레임이 좀 명확하게 먹힐 수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그게 뚜렷하게 먹히겠느냐라고 하면 그건 여권 내에서도 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는 여러 혐의들이 많은데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댓글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건 아무래도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범죄자다 이런 걸로 야권에서 인식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랑 하는 건 좀 해볼 만한데 오히려 다른 후보들이랑 붙게 되면 쉽지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출신이 연이어서 당선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범죄자 구도가 뚜렷한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 민주당 쪽에선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오히려 유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또 뭐 워낙 대선에서 일어난 범죄이고 최종심까지 받은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또 반면에 그것도 큰 범죄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게요. 비명과 친문이 함께 정계 개편을 시도한다 이런 설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나요? 맞아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인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비판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상황들 보면은 이재명 전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4월 달에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함성득 교수, 이맥벽 교수가 중간 과정에 조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이재명 전 대표에게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뭐 정부에 기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이건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부정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박영선 전 장관이랑 양정철 전 비서관 기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 임용이 된 검찰총장이었고 문재인 정부 사람 아니야? 이런 의구심들이 보수 지지층 내에 일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되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지목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결국 같은 팀이니까 이걸 가지고 제일 불편한 이재명 전 대표도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좀 불편한 한동훈 대표도 견제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의제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뉴스가 알고 심리 코너입니다.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태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광복절입니다. 네. 우리 코너를 오늘 관통하는 주제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알고 심리에서도 또 광복절입니다. 네. 자, 조국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떠올리는 날인 오늘 우리 애국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애국심 하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거 너무 해석만 했나요? 네.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아니요, 맞습니다. 맞죠? 말 그대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17세기, 18세기에 국민 국가가 출현하면서 이제 국가가 국민의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애국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국가가 국민의 것이다. 예전에 왕정이었으니까. 예. 약간 뭐 민족주의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은 있는데 국가가 국민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17세기, 18세기 거치면서 생겨나면서 생긴 게 애국심이다. 네네. 자, 애국심 그렇다면 왜 생기는 겁니까? 애국심이라는 거는 뭐 생기는 그 사건 혹은 시점이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니면은 그 뭐 어떤
국가에 대한 소속감 뭐 그런 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내가 소속감을 내가 소속감을 언제 많이 느끼게 되냐면 국가가 나를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이 되면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체성과 관련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많이 하시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판을 보거나 K컬처의 위상을 경험하거나 이러실 때도 또 하나는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나 전쟁, 독립운동 뭐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애국심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애국심이 정체성이나 위기나 전쟁 상황 이런 거에서 이제 생겨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있는 건데 그런 데서 더 이렇게 강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애국심이 점점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애국심은 그냥 멈춰 있는 것만은 아니다. 자, 이번 여름에 파리올림픽 열렸습니다. 사실 경기에 출전한 선수랑 저랑 뭐 개인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태극기 달고 있는 거 보면 응원하게 되고요. 경기 보면서 막 흥분도 하고 막 지면 정말 아쉽고요. 이런 것도 애국심인가요? 네, 그렇죠. 저도 뭐 올림픽 보면서 그러는데요. 이게 애국심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 편을 응원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 보면요. 내 편이 나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연대감이나 결속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우리를 형성하게 되면서 그 나라는 존재의 범위가 오히려 넓어지게 됩니다. 자, 애국심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요. 자, 그렇다면 이 애국심이라는 게 어떤 때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가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국심은 뭐 태어날 때부터 여기 뭔가 애국심이 딱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런저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점차 형성돼 간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할 때나 뭐 K컬처 혹은 진짜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더더구나 애국심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학교에서 저희 어렸을 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뭐로 시작하는 그것들을 하고 일종의 교육에 의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입되는 머릿속에 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고 우리가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잘 살아보세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뭐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게 집단적으로 애국심이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교육도 애국심을 형성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국가도 있고 그냥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게 하는 그런 국가도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인을 하나로 묶는 공통 감정이랄까, 공통 기억이랄까.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애국심을 만든 무슨 원리나 기제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공통 감정이나 공통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자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사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사건이요? 이 사건이 꼭 나쁜 의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이런 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위기감.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 했는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2002년 월드컵도 있었고. 제가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저 한 가지 사례 더 얘기해도 돼요 하면서 2002 월드컵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건들 혹은 역사적으로는 의병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까지 그다음에 또 유례없는 경제 발전이 주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는 무언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와 이렇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어요? 애국심도?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대혁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프랑스 사람들의
머릿속에 공통적인 기억으로 남아있고 자부심. 네, 맞습니다. 1789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어렸을 때 주입식 교육으로 외우던 이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외우고 있네요. 1789를. 중요한 거죠, 사실 연도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부심을 느끼는 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였고요. 문화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애국심을 자율에 맡겨요. 반면에 이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런 걸 강조하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근데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항상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일제나 나치 독일 보시면 그 사람들 굉장히 강한 애국심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애국심은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나치 독일도 말씀하셨지만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작용이 나거나 좀 과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뽕이란 말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방송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말이어서 요 한마디로 제가 그치겠습니다. 청취자들 이해를 위해서 이제 그냥 제가 한번 딱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나라만이 최고다. 다른 국가와 민족에는 배타적인 뭐 지나친 민족주의, 지나친 애국심, 지나친 자부심. 그냥 외국인 보고 뭐 물어볼 수도 있지만 김치 먹어봤어요. Do you know 손흥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막 무차별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까지는 좋은데 과도한 모습을 보이면 그 상대방에게는 부담되는 게 아니냐. 자, 이런 과도한 자부심의 기저에는 어떤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도함을 넘어서서 배타적인 자부심을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이제 이런 모습을 개인이 보이면 보통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히 내 집단 외 집단을 구분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단에 너무 자부심을 느끼다 보니까 저 집단에 대해서는 비하하거나 완전히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국심과 저도 한 번만 사용하겠습니다. 국뽕의 차이를 좀 이 설명을 하기에 전달력 때문에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첫 번째는 그 기반 정서의 차이가 있는데요. 애국심은 당연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래서 국가가 실제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지만 다른 그 개념은 비현실적인 자부심, 그다음에 과대 포장, 그다음에 현실 인식의 왜곡 이런 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비판을 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네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나라별로 뭐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막 있어요. 애국심이 특히 더 강한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애국심이 더 강하기보다는 나라나 정치인에 따라서 강조하는 점 혹은 이용하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보면 애국심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애국심으로 포장은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조금 좀 분석을 해보면 본인이나 본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걸 애국심으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혹은 나를 지지하면 미국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든다. 그렇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맞습니다. 마가인가요? 마가. 마가.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에 반하는 말을 하면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요. 뭐 중국도 비슷한 게 있나요? 그렇다면 중국의 뭐 국민주의랄지. 그렇죠. 중국은 또 다른 그 특징이 있는데 중국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이제 애국심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중국인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뭐 방송 매체, 공공 정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입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이게 먹혔는데 그 중국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게 먹힐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약간 그 안에서의 뭐 분열이랄까 이런 거의 요소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애국심이 이렇게 좀 과한 뭐 국수주의라고도 하고 뭐 배타적 민족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런 걸로 발전하게 되는 심리는
네. 그건 또 어떤 심리입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열등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국가가 모든 면에서 제일 우위에 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발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예 외딴 섬으로 갇혀버리거나 네.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내가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계속 강화하고 네. 민족적인 우월감을 조장하는 거죠. 이게 나치 독일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만이 가장 우월하고 그게 사실 뭐 경제적인 요인 이런 것도 그 밑에 깔려 있긴 네네, 했지만 그래서 얼마나 참혹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렇죠. 그런 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게 바로 그 아까 두 글자로 말한 네, 그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밑에 있는 상황이 뭐냐면 대부분 불확실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퍼져 있으면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잘 먹힙니다. 아주 간단하고 복잡한 설명이 아닌 확실한 레토릭을 쓸 때 잘 먹히죠. 그렇죠. 자, 이번엔 애국심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네. MZ세대라고 하죠. 네. 이런 젊은 세대들의 애국에 대한 인식 기성세대와 좀 다릅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올림픽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예전에는 올림픽이나 국가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하면 네. 선수들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은메달을 따고 김재엽 선수가 네.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은메달 시상대에 올라가고 네. 요즘은 은메달 시상대에 올라가는 선수들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축하를 보내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선수 그리고 그런 선수를 만든 시스템을 칭찬하는 거죠. 그럼 그 시스템은 조직일 수도 있고 네. 협회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애국심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네. 거에 대한 네네. 그런 심리가 애국심으로 젊은 세대 애국심으로 연결이 네. 된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뭐 꼭 금메달을 안 따도 이렇게 어떤 즐거움, 긴장을 즐기는 그런 경쾌함 그런 게 느껴졌고요. 자, 이렇게 젊은 세대가 국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네. 혹시 해외여행 자유화 언제 시행된지 기억나시나요? 그 DJ 정권 때 아니었나요? 1989년입니다.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노태우 정권 때군요. 네. 그 전까지는 네. 한국이 아주 좁고 깊은 사회였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국가 이익이 최우선이다. 네. 이런 방식이었다면 지금 젊은 세대는 연결이 되게 쉽고요. 그 범위도 아주 넓은 사회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국가의 행위를 무조건 지지하기보다는 내 가치관이나 윤리적 기준에 맞으면 지지하는 일종의 조건부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자, 시간은 다 됐는데 딱 한마디로 건강한 애국심 지키기 위한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다양성하고요. 비판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서 편의점을 중심으로 태극기 개양 릴레이 챌린지가 등장하고 독도를 담은 소주가 판매되는 등 유통업계에서도 다양한 애국심 마케팅이 펼쳐졌습니다. 나라 사랑하면 떠오르는 곡이죠. 정수라의 대한민국 들으시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